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수백 년간 유럽 대학의 외국어 교육을 지배해온 언어들이죠. 그런데 독일 대학가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대기자 명단이 폭발하고 있는 언어. 세종학당 경쟁률 8.5 대 1. 전 세계 252개 기관 87개국. 학습자 21만 명 돌파. 그 언어는 바로 한국어입니다. 지금부터 유럽 대학을 뒤흔든 한글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대학의 외국어 교육 변화를 연구하는 언어 교육 연구자입니다. 지난 20년간 독일, 프랑스, 영국의 대학들을 오가며 외국어 커리큘럼의 변천사를 추적해왔죠. 유럽대학의 외국어 교육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습니다. 영어가 제일 언어입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뒤를 잇고 독일어나 이탈리아어가 선택 과목으로 배치됩니다. 이 순서는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도 그랬고 지도 교수님이 학생이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백 년간 변하지 않은 유럽 언어 교육의 질서였죠. 아시아 언어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가 일부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역학과나 동아시아학과의 부속 과목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중국어 수요가 잠시 늘어난 적은 있었죠. 하지만 유럽 학생들이 아시아 언어를 진지하게 배우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국어는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독일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학과가 있는 대학조차 학생 수가 적어 폐과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았죠. 유럽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강의 목록을 훑어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대기자 명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시스템 버그이거나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2024년 7월 세종학당을 공식 개설했습니다.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무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등록 기간은 2월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독일 전역의 대학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튜빙엔 대학교. 이곳에는 이미 2012년부터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강좌 참여는 무료였고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개설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도 새로운 세종학당 분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토리노, 미슈콜츠, 룩셈부르크,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인원은 21만 374명에 달했습니다. 2007년 첫 세종학당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문을 열었을 때 학습자는 740명에 불과했습니다. 3개국 13개 기관이 전부였죠. 17년 만에 280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하지만 수치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독일 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튜빙엔 대학교 세종학당의 수업 현장을 방문했죠. 강의실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금발의 독일인, 터키계 독일인, 폴란드에서 온 교환학생.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 기역을 크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학생들은 입 모양을 따라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색하지만 열정적인 발음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나요?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번역 자막 없이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떡해요? 한글이 너무 신기해요. 글자 모양이 발음 위치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기역은 혀가 목 뒤쪽에 닿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앞쪽에 닿는 모양이래요. 이런 문자는 처음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 언어학계에서 한글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글자의 형태가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에서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임스 맥콜리 교수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으로 고안된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종학당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류 콘텐츠에 이끌려 한국어를 시작하지만 한글의 구조에 매료되어 학습을 지속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유럽의 언어 교육 체계는 견고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지위는 굳건하죠. 아시아 언어가 이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한국어가 유럽 대학의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류 열풍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사그라들면 한국어 학습 열기도 식을 수 있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 때 일본어 수강생이 급증했다가 몇 년 뒤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K-팝 팬덤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경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해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유럽 대학의 외국어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언어 교육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럽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의 위계는 명확했습니다. 이 위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 관계의 반영이었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부상과 함께 영어는 국제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영어를 필수로 배웠죠. 프랑스어는 외교와 예술의 언어였습니다. 유엔과 올림픽의 공식 언어이기도 했고요. 스페인어는 중남미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실용적 가치가 높았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아시아 언어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중국어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2000년대 들어 중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했죠. 일본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일본의 경제력과 문화 콘텐츠, 특히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어는요,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한국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튜빙엔 대학교, 보훔대학교. 이 정도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학생 수가 적어 학과 존폐 논의가 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시선도 냉담했습니다. 한국어는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언어학학회에서 한국어 관련 발표는 드물었고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죠. 유럽의 언어 교육 정책 논의에서 한국어가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의 학회 자료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언어 교육을 다룬 세션에서도 중국어와 일본어가 주로 논의되었고 한국어는 기타 항목으로 묶여 있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죠. 유럽 대학의 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은 부속 분야에 불과했습니다.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의 하위 과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죠. 독립된 한국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극소수였습니다. 한국어 전임 강사를 채용한 곳은 더 적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한국전쟁의 기억, 분단국가, 북한과의 대치 정도로 인식되었죠.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어 학습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심지어 중국어나 일본어와 비교해도 한국어 교재, 온라인 강좌, 어학원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죠. 셋째, 취업 연계성이 약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언어 교육 관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다. 수요도 적고 실용성도 낮다. 기존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2000년대 유럽 언어 교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국어가 유럽 대학의 주류 외국어로 부상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언어 중에서도 중국어와 일본어에 밀려 세 번째, 네 번째 순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관측되었습니다. 미국 현대어문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1000명 이상 수강생을 보유한 언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죠. 같은 기간 전체 외국어 수강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습니다. 왜 한국어일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는 걸까? 미국 대학의 동아시아학과 교수들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빅터 차 교수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는 반 전체가 재미교포였습니다. 집에서 한국어를 접한 학생들이 유창성을 높이려고 수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비한국계입니다.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발견한 학생들이에요. 미국의 트렌드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유럽에서도 K-팝 팬덤이 급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유럽 차트를 석권했죠.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유럽 가정에 침투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젊은 세대가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학의 언어 교육 체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변함없는 3강 체제였죠. 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여전히 중국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한국어는 관심받기였습니다. 저는 독일 대학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대학의 외국어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학생들 문의가 많아요. 하지만 새로운 언어 과목을 개설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임 강사를 채용해야 하고, 교재를 개발해야 하고, 강의실을 배정해야 해요. 한류 열풍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유럽 대학들은 신중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려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다가 몇 년 뒤 폐강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국어 강좌 개설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학생회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죠. 세종학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괴리의 규모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세종학당은 대기자 명단이 1285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뿐인 세종학당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죠. 유럽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기존 세종학당들은 정원 초과 상태였고 신규 개설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경쟁률은 5.4 대 1이었습니다. 40개국 97개 기관이 지원했죠. 2025년에는 경쟁률이 8.5 대 1로 치솟았습니다. 43개국 94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배울 곳이 부족했습니다. 유럽 대학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철벽은 견고했죠. 한국어는 여전히 주류 외국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수요는 급증하고 있었고 이 추세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언어 교육 체계는 이 변화를 외면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철벽처럼 보이는 유럽 언어 교육의 위계가 과연 이 거대한 수요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학가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 하반기 독일 대학들의 강의 개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매 학기 외국어 과목 변동 사항을 추적하는 것이 제 연구의 일부였죠.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소 산하의 세종학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4년 7월의 일이었죠. 무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등록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직접 등록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종한국어 1A 과정. 한글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과정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기본 단어와 문법, 간단한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는 커리큘럼이었죠. 정원은 반당 15명, 최소 개강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등록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났죠. 저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추가 반개설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강사 수급이 문제입니다.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다른 도시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튜빙엔 대학교의 세종학당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한국어 강좌를 제공해온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여유 있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튜빙엔으로 향했습니다. 세종학당 사무실은 한국학연구소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게시판에는 한국 문화행사 안내문이 가득했습니다. 설날 행사, 김치 만들기 워크숍,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찾는 학생들의 배경도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동아시아학 전공자나 한국에 관심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주로 왔는데 지금은 공학, 경영학, 의학 등 다른 전공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오는 학생도 있고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언어학적 호기심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글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요. 저는 실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의실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죠. 모음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강사가 발음을 시범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했죠. 어색한 발음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에 자모를 반복해서 적으며 외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은 컴퓨터공학 전공이었습니다. 한국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언어학 전공이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궁금해서 왔어요. 글자 모양이 발음 위치를 나타낸다는 게 정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배워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 쪽에 닿는 모양이고 이은은 혀가 앞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한 유행을 좇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K-팝 팬덤이 입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층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전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부전공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번역학, 한국과 동아시아, 현대 한국의 문화와 사회,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죠. 본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세종학당 분원 개설이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수요가 확대되면서 독일에 추가 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헝가리 미슈콜츠에서도 새로운 세종학당이 승인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종학당재단의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수는 21만 6,226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17만 8,973명에서 20.8% 증가한 수치였죠. 2024년에는 21만 374명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신규 세종학당 지정 경쟁률이었습니다. 2020년 3대1, 2021년 3.3대1, 2022년 3.6대1, 2023년 4.3대1, 2024년 5.4대1.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종학당을 유치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K-팝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종학당 유치 경쟁이 해마다 치열해지는 것은 각국의 교육기관들이 한국어 수요의 구조적 증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무엇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죠. 토론토 대학교의 미셸 조 교수에 따르면 한국어 수강생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 출신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비한국계 학생이 80%에 달한다고 했죠.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학습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한류 콘텐츠 언어 감상, 언어학적 호기심, 한국인 친구나 연인과의 소통, 한국어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습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고 한국어 가능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죠. 한국 대학과 유럽 대학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튜빙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튜빙엔에서 1년, 서울에서 1년을 보내며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였습니다.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대학의 언어 교육 담당자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반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개설에 회의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요가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요청도 많고 기업체에서도 한국어 가능 졸업생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언어 교육의 철벽에 금이 가고 있었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 3강 체제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세종학당 개설, 본 대학교 세종학당 분원 승인, 토리노, 위슈콜츠 신규 세종학당,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20만 명 돌파, 신규 지정 경쟁률 5.4 대 1.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바깥에서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유럽 대학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저는 아직 그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 밖에서 더 큰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연구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했습니다. 유럽의 한국어 교육 변화가 고립된 현상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이집트였습니다. 카이로의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 내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유일의 세종학당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뿐인 기관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1285명에 달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었을까요? 저는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 기업들은 이집트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었죠.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현지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집트 젊은 세대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었죠. 아랍어 자막 없이 원어로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팬들이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이집트의 2개의 세종학당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아인샴스 대학교와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에 각각 분원이 개설될 예정이었죠. 카이로에 1000명 넘는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이집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이미 7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넘쳐서 2025년에 타슈켄트의 아주대학교에 추가 분원이 승인되었죠. 네팔, 고용어과제 참여국으로서 한국행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취업 비자 취득의 핵심 조건이었죠. 하지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2024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최초의 세종학당 개설이 승인되었습니다. 쿠바, 2024년 2월 한국과 수교한 이 카리브해 국가에서도 세종학당 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수도 아바나의 문을 여는 세종학당은 중남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이 될 예정이었죠. 저는 세종학당재단의 글로벌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87개국에 252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3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죠. 2007년 첫 출발 당시 3개국 13개 기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년 만에 2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현상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어일까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습니다. 아시아 언어 중에서 왜 하필 한국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 한류 콘텐츠의 폭발적 성장.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블랙핑크가 세계 투어를 다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콘텐츠를 원어로 즐기고 싶은 팬들이 한국어 학습에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학습자 수는 한국어만큼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았죠. 미국 대학에서 일본어 수강생은 오히려 감소 추세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 한국 경제의 성장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LG, SK, 포스코.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도 활발하죠. 하지만 중국어 학습 열기가 한국어만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 한글 자체의 매력. 저는 이 가설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한글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빠져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언어학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글의 독특함은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서요. 자음 글자의 형태는 발음할 때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기역.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시옷.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가는 모양이에요. 이응. 목구멍의 둥근 형태를 나타내죠. 모음은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획.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구성되었죠. 한글은 알파벳이면서 동시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는 세계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특성을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라고 불립니다. 글자의 형태가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들은 기본 형태가 같고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또 더하면 쌍기역이 되는 식이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튀빙엔의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루 오후면 기본 자모를 읽을 수 있죠. 물론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오랜 학습이 필요하지만 문자 자체를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이미 알파벳을 알고 있으니 새로움이 없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는 한자 수천 개를 외워야 하니 진입 장벽이 높죠. 하지만 한글은 새롭고 신비로우면서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어 학습 열풍의 숨은 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글의 매력이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국제기구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문서로 문자의 설계 의도와 음성학적 기반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죠.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10월 9일, 한글 반포를 기념하는 날이죠. 시카고 대학교의 제임스 맥콜리 교수는 생전에 매년 한글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을 위한 국제기념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유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에 새로운 세종학당이 개설되고 있었죠. 기존 세종학당들의 수강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경쟁률 8.5대 1.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43개국 94개 기관이 신청했고 그중 9개국 11개 기관만이 선정되었죠. 전 세계가 한국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학들은 더 이상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철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전환점은 강의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세종학당의 중급반 수업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초급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모인 반이었죠. 이들은 이미 한글 자모를 익히고 기초 문법과 일상 회화를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였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칠판에 자음 5개를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가 한글 자음의 기본형입니다. 나머지 자음들은 모두 여기서 파생되었죠.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역을 보세요. 이 글자는 혀의 뒷부분이 영구개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우리가 기역 소리를 낼 때 혀가 어디에 닿는지 느껴보세요. 학생들이 입 안에서 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혀가 뒤쪽 위에 닿아요. 한 학생이 말했죠. 니은은요. 혀 끝이 앞쪽 입천장에 닿는 모양입니다. 니은 소리를 내보세요. 혀가 어디에 있나요? 학생들이 니은을 발음했습니다. 앞쪽이요. 윗니 바로 뒤에 닿아요. 미음.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술이 어떻게 되나요? 다물어요. 입술이 붙어요. 시옷. 이빨 모양입니다. 시옷 소리를 낼 때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가죠. 이응. 목구멍의 둥근 형태입니다.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강사가 정리했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일종의 발음 설명서인 건가요? 글자 자체가 발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맞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라고 불려요. 글자의 형태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다른 알파벳은 왜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라틴 알파벳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를 거쳐 변형된 거죠. 수천 년에 걸친 변화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 의도 같은 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의도적으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했거든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움, 경탄, 호기심. 한 학생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학 전공이라고 했던 금발의 여학생이었죠.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언어학을 3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 체계가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서 한글을 다룬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유럽 중심적인 시각 때문일 거예요. 우리 언어학 커리큘럼은 인도유럽어족 중심이거든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이런 언어들이 주로 다뤄지죠. 아시아 언어는 부수적으로 언급될 뿐이에요. 중국어나 일본어도 깊이 다루지 않는데 한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글을 배워보니 어때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렸어요. 문자 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가 있다면 왜 우리는 이걸 더 일찍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유럽의 언어학 교육에서 한글이 주요 사례로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은 제가 품고 있던 의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왜 유럽 학계는 한글을 외면해왔을까요? 저는 언어학 학술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서구 언어학자들의 평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제임스 맥콜리 교수.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한글의 우수성을 역설했던 학자였죠. 한글은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으로 고안된 문자 체계이며 문자 체계 유형문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맥콜리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장을 단어로, 단어를 음절로, 음절을 개별소리로, 그리고 개별소리를 조음 자질로 분해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1440년대 창제자들의 업적은 500년 후의 언어학 기준으로 봐도 탁월합니다. 다른 학자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놀랍다. 가장 완벽한 음성 체계. 언어의 장갑처럼 딱 맞는다. 이런 찬사들이 학술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서구 언어학 교육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 문제였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과 한국어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죠. 둘째, 언어학계의 서구 중심성이었습니다. 현대 언어학은 유럽에서 발전했고 인도유럽어족을 중심으로 이론이 구축되었습니다. 비유럽 언어들은 비교 대상이나 예외 사례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죠. 셋째,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학술 자료는 대부분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로 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구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부상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서구의 젊은 세대가 한글을 직접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의 독특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그 학생처럼요. 저는 유럽 대학의 언어학과들을 조사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한글을 문자체계 수업의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질문자의 대표적 예로 한글이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났죠. 한국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언어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를 주제로 한 학부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더 흥미로운 움직임은 언어학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 소수민족은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2009년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죠.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찌아찌아어의 음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치템보어. 50만에서 70만 명이 사용하는 이 언어도 문자가 없었습니다. 한국 언어학자들이 치템보어에 맞는 한글 표기법을 개발했고 현지에서 교육이 시작되었죠. 아이들은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도 빠르게 문자를 익혔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가리어와 콰라콰예요. 2012년 이 언어들의 한글을 적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한글 자체가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글은 특정 언어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설계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인간의 발성기관 구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니까요. 한글 자모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어떤 언어의 소리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한국어를 쓰기 위한 문자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문자 체계로서의 가능성.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학당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배우며 눈을 빛내던 그들. 자신들이 배우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던 순간들. 그들은 단순히 K-팝 가사를 읽으려고 한글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된 것이었죠. 이것이 유럽 대학의 언어 교육을 바꿀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2025년 초 독일 언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외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죠.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외국어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언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 부제가 한국어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저는 그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장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이 정도 관심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주최 측이 추가 의자를 들여오고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겨우 앉았습니다. 발표자는 튜빙엔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였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등록 경쟁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정규 대학 과정에 대한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수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21만 명, 신규 지정 경쟁률 8.5대 1, 독일 내 한국학 전공 지원자 증가율.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교수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 동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 자녀나 한국학 연구자가 주요 학습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입문한 일반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글의 구조에 매료되어 학습을 지속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죠. 한류 열풍이 사그라들면 이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본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붐 때 수강생이 늘었다가 다시 감소했죠.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류의 지속성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10년 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둘째, 한글 자체의 매력입니다. 학습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매료되어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경제적 동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업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해야 할까요? 교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종학당과의 협력, 온라인 과정 개설, 교환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참석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한국어 개설 요청이 많아요. 학생회에서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죠. 전임 강사를 채용하려면 장기적인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세종학당과 협력하는 건 어때요? 무료 강좌를 제공하잖아요. 우리 대학에 유치하면 학생들 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술대회 이후 몇 달간 저는 유럽 전역의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본 대학교에 새로운 세종학당 분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헝가리 미슈콜츠에도 세종학당이 개설되었죠. 스웨덴에서도 신규 분원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독일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 K-팝을 넘어선 한글의 매력. 이런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저는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한 기사에서 튜빙엔 대학교 세종학당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2012년 개설 이후 꾸준히 운영되어 온 이 기관은 최근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해져 추가 반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강좌는 무료이며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럽의 언어 교육 지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3강 체제는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아시아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어가 11번째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성서 히브리어, 포르투갈어를 제쳤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시장은 7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죠. 2034년까지 6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국어 학습 시장 성장률은 26.7%로 예측되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언어 교육의 위계가 도전받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있을 것이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5년 하반기 유럽 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 대회는 유럽 언어학계의 최대 행사 중 하나였죠. 놀라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자 체계와 음성학 세션에 한글 관련 발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유럽 언어학회에서 한글이 정식 발표 주제로 다뤄지다니. 발표자는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자질문자로서의 한글, 문자체계 유형론에 대한 함의, 제목부터 학술적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자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표의문자, 음절문자, 알파벳. 하지만 한글은 이 분류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한글은 알파벳이면서 동시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문자라는 특성입니다. 연구자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 자음의 형태는 좋은 위치와 방법을 시각적으로 반영합니다. 기역은 영국어에서 발음되는 소리를, 니은은 치경에서 발음되는 소리를 나타내죠. 이런 체계적 설계는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독보적입니다. 청중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낯선 주제에 무관심했을 유럽 학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원로 학자가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글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유럽 언어학 교육에서 한글이 다뤄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요. 오늘 발표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에서 비유럽 문자 체계를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이후 저는 유럽 대학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변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언어학 입문 과목에 한글 사례를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질문자의 대표적 예시로 한글이 교재에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났죠. 한국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 연구, 한글의 인지언어학적 특성, 한글 학습과 읽기 능력 발달. 이런 주제의 학부 논문과 석사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한 대학원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인지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연구 주제가 한글 학습과 인지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독특하거든요. 자모를 조합해서 음절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알파벳과 다릅니다. 이게 읽기 과정에서 어떤 인지적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했어요.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 한글 학습자들이 다른 문자보다 빠르게 기본 읽기 능력을 습득한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도 교수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왜 한글이냐고. 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흥미로워하셨습니다. 한글이 문자 체계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셨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마이너 언어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대상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 대학의 언어 교육 담당자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한 대학 국제처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년 전 한국어 개설에 회의적이었던 그 사람이었죠. 한국어 과목 개설 검토는 어떻게 되었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다. 학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무시하기 어려워졌어요. 세종학당과 협력해서 무료 강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 부담 없이 학생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한류 열풍이 식으면 어쩌죠?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그 걱정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열풍이 안 식더라고요. 오히려 더 세지고 있어요. 학생들 요청도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국어 배우고 싶다였는데 지금은 한국 기업 취업 준비, 한국 유학 준비, 한글 언어학 연구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존중의 시선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유럽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한글 수용, 대학 언어 교육 정책의 변화, 학생들의 인식 전환,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동양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독보적인 문자 체계로서 유럽 학계의 정당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인식의 전환은 곧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세종학당의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당에는 100여 명의 수료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친 초급반 학생들과 중급 과정을 완료한 학생들이 함께였죠. 독일인, 터키계 독일인, 폴란드인, 프랑스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학 연구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를 익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언어적 지평을 넓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수료생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언어학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만났던 그 금발의 여학생이었죠. 한글을 배우기 전, 저는 문자는 그저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글자 자체가 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억을 보면 혀가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을 제 석사 논문 주제로 삼으려 합니다. 한글의 자질문자적 특성이 학습자의 의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글이 저에게 새로운 학문적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유럽 대학에서 한글 수료식이 열리고 학생들이 한글을 학문적 연구 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다니. 수료식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 다음 학기 세종학당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종한국어 1A, 1B, 2A, 2B, 초급부터 중급까지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죠. 등록 기간과 수업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문화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 한국 영화 상영회, K-팝 댄스 워크숍, 한국 문화가 독일 대학 캠퍼스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지난 3년간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7월 베를린 자유대학교 세종학당 개설, 2025년 본대학교 세종학당 분원 승인, 토리노, 미슈콜츠, 스웨덴 신규 세종학당, 전 세계 세종학당 252개, 87개국, 학습자 21만 명, 숫자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유럽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의 언어 교육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3강 체제는 여전하지만 그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아시아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글의 과학적 매력이 학습을 지속하게 만들고
한국 경제의 위상이 실용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에서 탄생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죠. 당시 지배층은 한글을 천시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야만의 글자를 쓴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고 이제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독일의 대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합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학의 외국어 교육 변화를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국어와 한글의 부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류,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 한국 경제의 위상이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학들은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도입하거나 세종학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글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마이너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베를린의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의 형태가 왜 그런지 깨닫는 순간의 경탄을 경험하고 있겠죠. 그 경탄이 유럽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